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나는 국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언어 세계 품사의 나라, 국어의 품사 1차 시 품사의 개념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국어의 품사를 공부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개학이 진행되고 나서는 그것을 들은 친구도 있고 못 들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업을 국어의 품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그 장래중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은 천천히 선생님과 국어의 품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교과서를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오늘 72쪽부터 시작할 거고요. 교과서 그 옆에 있는 공간에다가 필요한 필기나 문제 학습활동 답을 적어가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방해 요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부터 품사의 개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학습 목표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품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품사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품사의 분류 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 세 가지가 뭔지 알죠? 형태, 기준, 의미.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우리는 이전 시간에 품사 동기유발 영상을 통해서 왜 우리가 품사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을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얼음장 가치를 붙였어야 하는가, 띄웠어야 하는가, 알맞은이 써야 되는가, 알맞는이 맞는 이야기인가, 맞은이 맞는가, 맞는이 맞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품사를 배움으로써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얼음장 가치 붙였느냐 띄었느냐 이 가치라는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반드시 앞에 붙여 쓴다라고 하는 품사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얼음장 가치는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알맞은가 알맞는은 우리가 기본형인 알맞다를 보면 이 알맞다라는 단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뒤에는 어미 은을 쓴다는 규칙이 있는 거고요. 맞은가 맞는은 우리가 기본형 맞다를 봤을 때 맞다는 것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는 어미 는을 쓴다라는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알맞는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품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국어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문장을 분석하며 그럼 이걸 통해서 문장을 읽어나가는 이해력,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품사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품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개념을 인터넷에 딱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품사라는 것의 단위가 무엇이냐? 바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의 단위라고 하면은 제일 작은 음소, 음운, 단어, 문장, 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이걸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통된 성질에 따라 나누어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통된 성질. 강, 산, 바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을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점을 따라서 명사라고 하는 하나의 품사 안에
나누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통된 성질에 따라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품사란 단어들을 공통된 성질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품사 한번 나누어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양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따른 형태. 두 번째,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른 기능. 세 번째, 그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의미. 이렇게 형태, 기능, 의미 세 가지의 분류 기준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단어의 모양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따라 크게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가변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단어 중에 예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예쁘다. 그런데 우리가 예쁘다라는 단어를 그냥 예쁘다라고만 쓰지 않고 다양하게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예쁘다, 예쁘니, 예쁘고, 예뻐서, 예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원래 예쁘다라는 기본형의 단어가 예쁘니, 예쁘고, 예뻐서, 예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단어의 모양이 기본형에서 바뀌어져 사용하는 것. 우린 이런 것들을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모양이 바뀌어져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다람쥐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다람쥐. 기본형 다람쥐에다가 다른 단어를 붙여 써볼게요. 다람쥐가, 다람쥐도, 다람쥐는, 다람쥐만. 그러면 기본형인 다람쥐라는 단어는 모양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사의 분류 기준 첫 번째 형태는 그 단어가 활용을 할 때 기본형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따라 모양이 변하면 가변어,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능에서는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용언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이런 서술어, 주어, 목적어 같은 문장 성분은 나중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언 같은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 같은 주요한 의미를 가진 문장 성분이 된다. 그래서 몸체자를 써서 체언. 수식어는 수식하다. 뒤에 나오는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관계언,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독립언, 다른 품사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지금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나누는 품사의 기준에는 5가지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 5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의미, 품사의 분류 기준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분류 기준 세 번째 의미는 그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가를 따라 나누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품사라고 할 때 국어의 품사는 9가지 품사가 있다고 해서 구품사라고 부릅니다. 이 품사의 개수는 언어별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어는 구품사,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팔품사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십품사 혹은 십일품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사는 나라마다 다른 거고 우리나라의 국어는 9가지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품사라고 했을 때의 분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의미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동사부터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까지 이 9가지 품사, 즉 의미에 따른 분류 기준을 품사의 분류 기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울 때는 기능과 의미를 같이 좀 생각해주면 좋아요.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수식어에는 관형사, 부사가 있다.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고 독립어에는 감탄사가 있다. 이 중에서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만 모양이 변하는 가변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봤으면 각각의 품사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느냐? 바로 이런 모양이 되죠. 제일 왼쪽에 품사의 분류 기준 첫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모양이 변하는 가변어와 불변어가 있다. 그 다음에 기능 측면에서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에 따라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에는 관형사, 부사, 관계어에는 조사, 독립어에는 감탄사,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품사 중에서 동사와 형용사만 바로 무엇이 된다? 모양이 변하는 가변어이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다음 시간부터 체험,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별로 각각 어떤 품사들이 있는지, 명사, 대명사, 수사는 뭔지, 관형사, 부사는 뭔지, 조사는 뭔지 하나씩 배워갈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표는 할 수 있으면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 표를 눈에 제대로 담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3페이지 펼쳐주세요. 3페이지. 자, 73페이지를 펼쳐보면 학습 활동 1번 단어의 분류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1번 학습 활동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들을 형태가 변하는 단어와 변하지 않는 단어로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품사의 분류 기준 3가지가 있을 때 첫 번째는 형태, 두 번째는 기능, 세 번째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형태에 따른 분류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형태는 모양이 변하는가에 따라서 가변어와 불변어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가변어, 변하지 않는 단어는 불변어라고 했죠.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네모 안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 형태가 변하는 단어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로 나누어 봅시다. 선생님이 한 가지 더 힌트를 주자면 아까 예쁘다와 다람쥐 이 2가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쁘다는 예쁘고 예뻐서 예쁘니로 바꿔 쓸 수 있지만 다람쥐는 다람쥐가 다람쥐도 다람쥐는으로 써도 다람쥐라는 단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가변어와 불변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학습활동 1번 나누어 봅시다.
네, 그러면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정리를 해주세요. 자, 위에 있는 네모 중에서 형태가 변하는 단어, 예시로 일어나다 라고 있는데 그 외에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뭐죠? 그죠? 잘하다, 따뜻하다, 밀다도 있네요. 밀다, 맵다 이런 것들이 가변어가 됩니다. 공통점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전부 다 다로 끝나는 단어라는 거. 다로 끝난다는 것은 문장의 마지막에 오는 서술어로 사용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나머지 거 볼까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칠게요. 얼굴, 우리나라, 운동장 이런 것들은 형태가 얼굴도 얼굴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운동장이 운동장은 이런 식으로 바꿔 써도 기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활동 2번 갑시다. 1번의 단어 중 형태가 변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바꾸어 써봅시다. 먹다, 기본형, 항상 기본형을 찾아줘야 돼요. 먹다를 먹고, 먹어, 먹으니, 먹는. 그러면 밑에 보니까 일어나다를 일어나고, 일어나, 일어나니,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바꿨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다. 잘하다. 잘하다를 한번 해보면 잘하다, 잘하고, 잘하서, 잘하니, 잘하는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져 사용된다. 그래서 잘하다는 가변어와 불변어 중에 무엇이다? 바로 가변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엔 기능에 따른 분류다. 기능. 다음 가나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자,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네모칸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한번 넣어봅시다. 보기에서. 네, 다 넣어봤나요? 자, 그러면 가부터 봅시다. 이 가 앞에 올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뭐를 보았을까요? 강아지를 보았다? 해볼까요? 강아지. 말이 되죠? 그죠? 강아지를 보았다. 그 외에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책상을 보았다도 될 수 있겠고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윤호가 옷을 입다. 윤호의 옷은 멋지다. 이렇게 넣으면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1번. 가와 나의 단어를 바꾸어 넣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은 까다.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 강아지가 그를 보았다. 책상이 그를 보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호가 옷을 입다가 되어야 되는데 윤호가 옷을 멋지다. 윤호의 옷은 입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지켜줘야 된다? 자신의 역할을 지켜줘야 된다. 이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한 기준이 바로 품사의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학습활동 2번입니다. 다음 문장의 단어들을 문장 안에서 쓰이는 기능에 맞게 연결해 봅시다. 자, 온갖 꽃이 피었구나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오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혼자만 쓰일 수 있다. 다른 단어의 도움 없이 혼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어에 해당하고요.
온갖이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꽃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뒤에 나오는 단어를 꾸며준다고 해서 수식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꽃은 어떤 대상이나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체언이 됩니다. 꽃 뒤에 붙인 이는 꽃과 피다라고 하는 두 단어 사이를 문법적으로 연결해주는 말로서 관계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피었구나 라는 것은 문장을 마무리해주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어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 기능에 따른 분류에는 5가지가 있다.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 혼자서 쓰일 수 있는 독립언,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체언,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수식언,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언, 이렇게 5가지가 기능에 따른 분류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학습활동입니다. 학습교과서 75페이지 학습활동 1번입니다. 이번에는 의미에 따른 분류입니다. 다음 단어 카드를 보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먼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동영상 재생을 잠깐 멈추고요. 여러분들 먼저 하고 난 뒤 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합시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어떤 물건이나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것들을 명사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구름이 있을 거고요. 사랑, 그죠? 단어가 있겠네요.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는 바로 하나겠죠. 하나. 그 다음에 사물이나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는 바로 저기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 장소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어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에는 흐르다, 물이 흐르다가 있겠네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그 대상 어떠하다를 나타내는 것에서는 바로 푸르다, 바다가 푸르다, 하늘이 푸르다, 색깔을 나타내니까요. 그 다음에 느낌이나 놀라,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독립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감탄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품사의 분류 기준입니다. 너무 양이 많다 싶으면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하고 갑시다. 품사의 분류 기준. 품사라는 것은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것이다. 품사의 분류 기준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형태에 따른 분류.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형태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거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기능에 따른 분류. 5가지 있었고요. 의미에 따른 분류. 어떤 공통된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의미에 따른 분류. 구품사. 이렇게 분류 기준에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오늘 배웠다는 거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구체적인 용어들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이번 시간에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것은 품사의 개념이 무엇인지, 품사를 나누는 분류 기준 3가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까지만 이해하면 오늘 수업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끄고 나면 구글 퀴즈가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퀴즈를 풀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